미국은 태생적으로 정부의 힘을 경계하는 나라였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총을 들고 영국과 싸워 독립을 쟁취했던 역사 때문일까요? 그들은 자유라는 말을 신앙처럼 여겼고 정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랫동안 중앙은행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907년 이 이상주의적인 시스템에 균열이 생깁니다. 1장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1907년 미국이 멈추다. 1907년 가을 월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구리시장을 독점하려는 금융투기 세력이 실패하면서 그 충격이 트러스트 회사라는 당시의 대형 금융기관으로 번졌습니다. 은행이 망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수천 명의 은행 앞으로 몰려가 예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문이 닫히고 대출이 끊기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고 공장이 멈췄습니다. 미국은 단 한 주 동안 경제가 정지되는 충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해결한 것은 정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금융재벌 JP 모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 뉴욕의 주요 은행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신용을 회복시켜야 한다. 당신들이 믿는다면 대중도 다시 믿을 것이다. 그는 수백만 달러를 직접 투입해 은행을 살렸고 사람들은 다시 은행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제2장 몇몇 남자들의 비밀회의 제킬 아일랜드. 하지만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정부가 아니라 금융재벌이 나라를 살렸는가? 한 사람이 국가를 구할 수 있다면 그는 대통령보다 강력한 존재가 아닌가? 그로부터 3년 후인 1910년 11월 몇몇의 남자들이 사냥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한 섬에 모입니다. 그곳은 조지아주의 제킬 아일랜드, 한적한 휴양지에 위치한 고급 클럽이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넬슨 올드리치, 프랭크 밴더릭, 헨리 데이비슨, 폴 워크버그, 벤자민 스트롱. 그들은 가명을 썼고 진짜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록도 없었습니다. 언론에도 알려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 비밀회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 금융의 시스템을 재설계하자. 제3장 그들이 설계한 새로운 시스템. 그들이 만든 시스템은 단순한 중앙은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권력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설계였습니다. 첫째, 중앙은행은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정부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정부가 아닌 민간 주주들이 소유한 독립기관으로 설계됐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돈을 직접 찍을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연준에게 이자를 내고 빚을 내야만 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줄은 더 이상 국민이 아니라 금융 엘리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둘째, 돈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금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을 국가의 부채 즉 국채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연준은 국채를 담보로 돈을 찍고 그 돈은 은행을 통해 국민에게 이자와 함께 대출됩니다. 이제 돈을 가지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빚을 져야만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셋째, 경기를 설계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졌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조절하며 경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금리로 호황을 만들고 버블이 생기면 고금리로 붕괴를 유도하며 헐값이 된 자산을 다시 매집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위기를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계획 가능한 수익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입니다. 연준은 대통령도 의회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헌법 밖의 권력입니다. 국민은 그들의 존재조차 잘 모르고 정치인도 그들의 결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국가 안에 있지만 국가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3장 국민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속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국민은 월가를 믿지 않았고 정부의 통제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 끝에 중립적인 중앙기관처럼 보이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방준비제도,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름부터 교묘했습니다. 페더럴은 정부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간 구조이고 리저브는 안정성을 연상시키지만 실제로는 통화 창출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시스템은 강력한 중앙은행이 아닌 12개 지역은행의 네트워크처럼 위장을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전하고 중립적인 기구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보다 강력한 금융 권력의 설계도였던 것입니다. 사장, 조용한 날의 쿠데타, 연준법 통과. 1913년 12월 23일 대부분의 상원 의원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고향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 연방준비제도법이 통과됩니다.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서 득필하지 않았고 대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미국의 돈줄은 정부도 국민도 아닌 사냥여행을 다녀온 소수의 남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하나의 법이 통과된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미국의 경제 주권이 조용히 민간 금융 세력에게 이전된 날이었습니다. 의회도 국민도 그 거대한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연방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도감 속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히려 통제받는 줄도 모른 채 통제당하는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연준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정부도 아니고 월가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름을 가진, 그러나 월가의 이익과 깊이 연결된 중립의 탈을 쓴 권력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스템이 이후 100년 넘게 경기 사이클을 설계하고 위기를 통제하며 자산 가격과 금리 그리고 대중의 삶의 온도를 조절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5장, 오늘의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100년이 흐른 지금 연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이 되었습니다. 통화를 발행하고 금리를 조절하며 실업률과 자산 가격까지 사실상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 엘리트들은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달러, CBDC를 통해 또 다른 시대의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은 단순한 경제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지와 심리, 구조와 권력을 모두 결합한 설계물입니다. 그러나 그 설계자는 연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진짜 설계자들은 통화 시스템을 쥐고 있는 금융 엘리트들이며 그들은 연준이라는 도구를 통해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달러, CBDC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시대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룰, 그리고 그 룰을 만든 사람들을 영원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